저는 책의 목차를 조금 더 단순화해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었습니다. 2, 3, 4단원을 다시 세 가지 주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운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스칼라와 벡터, 위치와 변이, 이동거리, 속도와 가속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단순히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긴데요. 힘의 정의와 표현, 힘의 종류와 운동, 제1, 2, 3법칙에 대해 정의하였고 자연계 4대 힘과 그것들의 미기입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운동 제1법칙에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운동 1차원 운동과 2차원 운동으로 운동은 나눠서 정리했지만 발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리량을 나타낼 때 가장 엄청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스칼라는 크기가 있는 물리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그 예로는 질량, 시간, 온도 등이 있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지닌 양을 표시할 때 사용하며 그 예로는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이 있습니다. 이때 벡터는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 덧셈과 다르고 쓰이는 곳이 방대하여서 교과서에서 그 연산에 대해 따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벡터의 합성은 벡터들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표기할 때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교과서에 나온 방법은 X축과 Y 성분으로 나누는 것이며 입체일 경우에는 여기에 Z축이 추가됩니다. 벡터의 미분과 적분을 이용하면 속도와 가속도, 거리 간의 관계를 간편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간속도는 위치 벡터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변하는 양을 그 미소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또 속도 벡터를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위치와 변이 그리고 이동거리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곧 변이이고 변이는 벡터입니다. 또한 이동거리는 순간순간의 변이 벡터를 스칼라 양으로서 더한 값으로 스칼라입니다.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차이점은 이동 시간으로 나눈 값은 조금 전 이야기한 변이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차이점은 이동 시간으로 둘 다 나눈 값인데 조금 전 이야기한 변이와 이동 거리를 나눈 값이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순간 속도는 미소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이며 상대 속도는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다른 물체의 운동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이는 두 속도 벡터의 차이를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있으며 그 의미는 위의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와 비슷합니다. 이제부터는 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속도 변화의 원인이 되고 모양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은 여기에는 잘못 쓰긴 했지만 작용점과 크기, 방향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 표기하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힘의 작용 방식은 교과서에 정리한 대로 하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접촉을 통한 접촉력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 중 거리가 0일 때만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것에서 이 힘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봤더니 거리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두 가지 행력이 배제되고 그 크기 면에서 중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배제되어 접촉력의 본질은 두 표면의 원자 사이의 전자기력, 그 중에서 턱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접촉력입니다. 비접촉력에는 자연계 4대 힘의 장이 있습니다. 각각 중력장, 전자기장, 강한 행력, 약한 행력입니다. 물론 강한 행력과 약한 행력도 행력장이라는 중력장, 전자기력처럼 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들은 모두 이론상으로는 4개의 입자를 통해서 힘을 발현하고 장을 형성합니다. 중력장은 중력자를 통해서, 그리고 전자기장은 광자를 통해서, 강한 행력장은 쿼크가 발견되면서 수정된 4개 입자인 글루온을 통해서, 물론 쿼크가 발견되기 전에는 파이온이라는 중간자를
중간자가 매개 입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행력작은 전자가 바뀔 때는 W 보손이, 변하지 않을 때는 Z 보손이 매개 입자 역할을 합니다. 매개 입자 역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개 입자가 그 장을 형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조사를 해본 결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두 입자나 물체 사이에 매개 입자의 교환이 일어나면서 운동량 전달처럼 힘이 전달되고, 이 힘이 모두 거시적으로는 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자기력의 경우 두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광자를 교환하면서 전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여기 오른쪽에는 그 다른 강한 핵력장의 매개 입자가 하는 역할을 모식도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봤을 때는 그냥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나 보다라고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공부하면서 전자기력과 다기력처럼 네 가지 힘도 본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통합한 약전 이론만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태초의 우주, 즉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는 잠시 후 자율학습이 교체가 시작됩니다. 자습실에서는 죄송합니다. 정수를 유지하고 화장실 이용, 물뜨기 등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습실 내에서 잡담 및 소란의 미, 음식물 반입, 휴대폰 사용이나 노트북을 수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개인 위치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는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통합한 약전 이론만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태초의 우주, 즉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는 입자들이 모두 강속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대칭성이라는 것이 성립되어 네 가지 힘이 한 가지 힘, 즉 초힘으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의-43통 탐승초 후에 온도가 10의-27승 정도로 내려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칭성, 그 남부의 이론에서의 대칭성이 유지될 수 있는 온도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이듯이 중력이 가장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강력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약전 이론이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기력과 양력이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네 가지 힘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생기게 된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양력과 전자기력은 높은 에너지에서 통합형이 발전졌고 강력과 약전 이론을 하나의 통합형 이론으로 구성하려는 대통일 이론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핵력과 약전 이론의 힘의 결합상수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력은 아직까지 그 결합상수도 일치하지 않고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중력은 여타 힘들과 다르게 공간의 시험진과 같은 걸로 설명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력은 원래는 가장 강한 힘이지만 여러 차원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가장 약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거를 그 팀즈의 그 질문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교과서 내용과 뜬금없는 것 같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동 제1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이고, 관성력의 작용 요모로 좌표계를 나눈 관성계와 비관성계가 있습니다. 비관성계에선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전제로 등가 원리, 즉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다르다면 느끼는 힘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니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5 곱하기 10의-13승의 정밀도로 일치함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다가 문득 원자력 발전의 반대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사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물체를 빠르게 운동시키거나 열을 가하면 질량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 사례로 온도가 10도가량 올라가면 1파운드 금덩이가 천조분의 1파운드 정도 무거워진다고 무거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줄 알았더니 등잔 밑에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속도 증가와 같은 곳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질량의 증가로 같다고 할 수 있기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 교환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서 기회가 된다면 질량의 본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